안녕하세요. 오늘은 차기교사 고급 물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급 물리학은 멤버십 코스죠. 멤버들만 보십니다. 지금 멤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기왕이면 멤버들께서 원하는 대로 고급 물리학 강의를 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몇 분 안 되는 멤버들과 함께 채팅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을 댓글에서 많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급 물리학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클래시컬 메카닉스를 하고 있고, 클래시컬 메카닉스의 첫 번째 시간은 그냥 프롤로그, 물리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였죠. 역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관성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관성계라는 말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역학은 무엇을 하는 분야인지 보겠습니다. 역학이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운동학과 동력학 이렇게 나눕니다. 운동학을 영어로 키네마틱스라고 하고, 운동학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무엇인지, 가속도가 무엇인지,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것을 운동학이라고 한다면, 동력학은 그 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까지를 이야기하는, 물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이죠. 이걸 동력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이 바로 이 동력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학은 물체의 운동도 기술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체의 운동의 원인인 힘을 강조할 때 우리가 다이나믹스, 동력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학에서는 맨 처음에 대상을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입자로 합니다. 영어로는 파티클인데, 파티클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입자하면 그 성질이 바로 부피가 0인 점을 얘기합니다. 크기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경우는 그 내부의 운동이 있는데, 그 내부의 자유도, 진동이나 회전 같은 내부 자유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크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역학에서 입자라고 부를 때 실제로 부피가 0인 기하적인 점을 대상으로 할 때만 그렇게 부르냐고 하지 않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역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그냥 입자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내부 자유도를 무시하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보통 물체도 입자로 취급하고, 지구도 입자로 취급하고, 별도 입자로 취급하고, 심지어 은하까지 입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내부 자유도는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는다. 내부 자유도 중에는 그 안에 진동을 한다든가 또는 회전 운동도 바로 그런 내부 자유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로 취급한다는 것은 그런 내부 자유도를 또는 회전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수학으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수학으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량이죠. 물리량이란 자연 현상 중에서 그 일부를, 각각의 일부를 숫자로 대표하는 것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우리 많은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힘도 있고 질량도 있고 뭐 온도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과 연관이 없을 때는 물리량이라고 안 합니다. 어떤 물리량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그 물리량을 숫자로 몇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때 그게 물리량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물리량을 숫자로 대표할 때 한 개의 숫자로만 대표될 수도 있고 숫자가 여러 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구분합니다. 스칼라와 벡터는 연산 방법이 다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스칼라는 스칼라들끼리 다 똑같은 연산을 만족하고, 벡터는 벡터들끼리 다 똑같은 연산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를 하기 전에, 뭔가 자연을 기술하기 전에 지금 내가 대상으로 하는 물리량이 스칼라인지 벡터인지를 먼저 알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로 대표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대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 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숫자 값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법칙은 그래서 그 숫자 값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은 숫자로 대표되는 물량들 사이의 관계가 자연 법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이란 자연 현상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물리량들 사이에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자연 법칙은 놀랄 것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연 법칙은 경험 법칙과 기본 법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 법칙이란 뭐냐면, 그냥 자연현상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그냥 법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표현만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런지 이런 건 모릅니다. 그냥 관찰되는 규칙성을 그냥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법칙이란 하나의 간단한 법칙인데, 하나 또는 몇 개 안 되는 간단한 법칙인데 많은 자연현상을 다 설명하는 법칙, 그런 원리, 이것을 기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주위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하는데, 이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뉴턴 역학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중에서도 그 기본 법칙이 무엇에 해당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 우리는 F는 ma라고 알고 있는 이 운동방정식이 자연현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죠. 그런데 처음에 19세기 말까지는 17세기에 이 뉴턴 역학을 알고 19세기 말까지 F는 ma 가지고 설명하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뉴턴 역학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 내부 세계, 미시 세계인데, 또 미시 세계에서도 보니까 딱 하나의 운동 법칙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하고, 그때 운동 법칙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사실은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도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실은 기원전 3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의 고대 그리스에서,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 과학, 서양에서 비롯한 현대 과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에 동양에서도 과학이 쭉 발달했지만 동양의 과학은 오늘날의 이런 과학으로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양 과학은 오늘날의 과학에 이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고대 그리스에서 다 신들이 모든 자연현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할 때, 신과는 관계없이 저절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런 자연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했죠. 그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크게 둘로 나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이라고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상에 있는 물체의 운동을 보면 가만히 놔두려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정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가 죽으면 고향에 들어가서 쉬죠. 그런 것처럼 물체들도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향에 가서 쉰다. 그래서 반드시 정지한다. 끝까지 찾아보지 않고서도 반드시 정지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법칙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봤더니 하늘에 있는 별들은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없죠.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하늘은 신들이 사는 세상이죠.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할 것이다. 신들이 사는 건 그냥 대강원이 아니라 완전한 원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나왔던 이 지상법칙과 천상법칙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고대 그리스에 있던 저기죠, 아테네 바로 그 옆에 지중해,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랐죠. 그리고 거기서 기원전 4년에서 30년까지 자라다가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독교가 시작했을 때, 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바로 무엇 때문이었냐면, 당시에 바로 저기에 이탈리아의 로마 제국이 생긴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면 바로 예수가 나올 때부터 이제 사실은 395년까지인데, 전성기의 로마를 볼 것 같으면 유럽 전역,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유럽 전역, 그 다음에 중동 지방,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로마에서는 어땠습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신은 따로 있다, 이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기독교를 박해했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전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로마에서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는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지역은 국교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하게 됐죠.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그 사상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유럽을 지배했죠.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을 믿는 종교여가지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자연법칙을 찾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그런 생각을 학자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미련한 짓이죠. 이 우주를 만든 제작자를 아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제작자한테, 하느님한테 그냥 물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신들이 사는 세상인데, 고대 그리스 시대와 중세와는 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저 올림푸스 산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인 라파엘이 그린 것인데,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상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지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이거를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교리처럼 행세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리는 경전에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천상법칙이나 지상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마치 교리처럼 행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느님이 창조한 우주의 자연현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간단하고 논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이때부터 생겼죠. 그래서 쭉 이어서, 예를 들어서 뉴턴,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자연의 원리는 아주 간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간단한 하나의 원리로 세상을,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동양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동양의 발달한 과학으로는 오늘 현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있었던 이것은, 이렇게 간단한 원리라고 믿었던 이것은 결국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물리학,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자연의 이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또는 그런 방법을 이때부터 함의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기준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려면 숫자로, 물리량은 전부 숫자로 먼저 대표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대표하는 물리량, 그런 것들이 위치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대표하려면, 숫자로 얘기하려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이렇게 먼저 원점과 좌표 축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행기 위치는 저 원점에서부터 재가지고 X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준계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다른 A 기준계 말고 B 기준계에서의 숫자, 위치를 대표하는 숫자는 다른 숫자가 되겠죠. 이걸 X'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준계가 그냥 서로 상대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겠어요. 단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속도가 바뀌면 너무 복잡하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의 간격은 얼마겠습니까? T는 0일 때 일치하고 있었다면 VT가 되겠죠. 그러면 A 기준계의 위치와 B 기준계의 위치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하고 T는 A 기준계에서의 위치와 시간, X'과 T'은 B 기준계에서의 위치와 시간이라면 이 둘을 서로 연결하는 관계식. 또 쉽죠. X'은 X-VT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은 뭐 다를 이유가 없으니까 T'은 T. 이것이 바로 갈릴레이 변환인 것입니다. 이 갈릴레이 변환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기준계를 만들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그 위치 표시할 때 어떤 기준계에서 한 표시인지를 우리가 거기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계 A는 A라고 쓰기로 하고, 기준계 B는 B라고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C라고 쓰기로 한다면, 우리 이 갈릴레이 변환의 X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XCA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기준계, 왼쪽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A에서 본 C의 위치. 그러면 X'은 뭐가 되겠습니까? X'은 XC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서 VT는 바로 뭐냐면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원점의 위치죠. 이걸 갖다가 XBA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을 이것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X'은 XCB고 X는 XCA고 VT는 XBA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외우기 쉽게 이렇게 이항해 놓으면 아주 외우기도 쉽고 보기도 좋습니다. XCA는 XCB 더하기 XBA. 가운데 B만 집어넣은 겁니다. 가운데의 B는 아무 것이나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덧셈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이 위치 덧셈 법칙으로부터 우리 속도 덧셈 법칙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위치 덧셈 법칙이 이렇게 쓰니까 속도라는 건 뭡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미분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네, 그러면 A에서 본 C의 속도, A 기준계에서 본 C의 속도는 B 기준계에서 본 C의 속도 더하기 A 기준계에서 본 B의 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얘기할 때도 반드시 어떤 기준계에서 본 속도인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어떤 물체의 속도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본 누구의 속도는 얼마다. 우리 옛날에 15세기나 16세기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속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주에 지구가 딱 멈춰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본 속도가 물체의 진짜 속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진짜 기준이라는 게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속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 본 누구의 속도, 이것은 사실은 벡터식으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을 한번 우리가 적용하는 예를 하나 보겠어요. 우리 상대 속도 구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 그냥 생각으로 하려면 좀 어려운데 이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강이 있는데 강에 지금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시속 6m로 이렇게 천천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여기에 지금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 배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속력은 시속 10m예요. 이건 이제 강물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각도로 이제 향하여서 갈 것 같으면 바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을까? 바로 한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 이 세타를 구하는 문제를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기준계를 정합니다.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좌표축을 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지면을 A라고 하고 강물을 B라고 하고 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강물의 속도 줬죠. 강물의 속도는 VAB가 되죠. 이것은 오른쪽으로 V1이니까 V1 X-hat. X-hat은 이거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를 저어가는데 세타로 저어가니까 세타로 저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X축 방향의 성분은 지금 세타를 저렇게 거꾸로 했으니까 X축 방향은 마이너스 V2 사인 세타가 X축 방향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세타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냐면 지면에서 볼 때 배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지면에서 볼 때 배의 속도는 바로 뭡니까? VAC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용할 게 속도 덧셈 법칙이 되겠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은 VCB 더하기 VBA 해가지고 여기다 B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문제에서 준 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바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 건너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네. X축 성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X축 북쪽을 향한다는 게 이 X축 성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저 조건이 V2분의 V, 사인 세타가 V2분의 V1이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37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덧셈 법칙과 속도 덧셈 법칙으로부터 가속도 덧셈 법칙도 구할 수가 있는데 가속도 덧셈 법칙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때요? 위치 알고 속도 알고 그러면 속도를 이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가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이 가속도 덧셈 법칙도 역시 벡터식으로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과 위치 덧셈 법칙, 속도 덧셈 법칙, 가속도 덧셈 법칙을 조금 볼 것 같으면 이 위치 덧셈 법칙에서 저 XBA가 바로 뭡니까? A 기준계의 원점에서 B 기준계의 원점까지의 거리죠. 만약에 이게 0이라면 그게 0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두 원점이 일치한다는 거죠. 두 원점이 일치하면 물체의 위치가 같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덧셈 법칙에서 VBA가 뭡니까?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속도죠. 만약에 이게 0이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럼 어때요? 두 기준계에서 당연히 물체의 속도가 같겠죠. 원점이 다른 기준계라고 하더라도 기준계들이 서로 이동하지 않으면 각 기준계에서 구한 속도가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속도 덧셈 법칙에서 ABA가 뭡니까? 이게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가속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0이면 다시 말하면 기준계들이 서로 등속도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가속도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갖지요. 바로 여기서 관성계가 정의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관성계를 역학을 시작하는데 관성계를 맨 처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물리 법칙을 적용하려면 관성기준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관성계는 무엇이고 왜 관성계만 이용하는가 하는 게 궁금하죠. 네,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성계 하니까 무엇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까? 관성 법칙 뭐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관성 법칙은 뉴턴이
프린키피아의 운동법칙을 발표하면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발표했죠. 그러면서 제1법칙이 바로 뭐냐면 관성법칙입니다. 관성법칙이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직선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서 상태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으면 받는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으면 계속 정지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직선 위를 똑같은 빠르기로 속도가 같다고 하는 건 직선 위를 같은 빠르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1법칙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는 마찬가지냐면 F는 MA에서 이게 제2법칙이죠. F가 0이면 A가 0이다. A가 0이면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1법칙은 사실은 제2법칙의 특별한 경우 합력이 0인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뉴턴은 왜 이것을 제1법칙으로 따로 떼어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이 뭐였어요? 가만 놔둔다는 게 지금의 말로 하면은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힘을 안 받으면 이 말입니다. 물체가 힘을 안 받으면 정지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체가 힘작용하면 움직이고 힘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다고 생각한 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죠. 이것을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 관성의 법칙. 그런데 갈릴레이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멈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 멈춘다라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따라가 보지 않고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뉴턴이 제1법칙을 따로 쓴 것은 바로 뭐냐면 뉴턴이 프린키피아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제1법칙, 다시 말하면 뉴턴의 제2법칙의 특별한 경우인 제1법칙은 갈릴레이가 먼저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발견한 공을 갈릴레이한테 돌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정해야 되죠. 근데 이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성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의 속도나 가속도나 이건 뭡니까? 기준계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힘을 안 받더라도 가속도가 0이 아닌 기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기준계 중에서는 내가 지금 기준계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계나 전부 다 물리법칙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지 않고 특별한 기준계, 다시 말하면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 관성법칙이 바로 뭐였습니까?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니까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관성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성법칙을 만족하면 무엇도 만족하냐면 제2법칙, 이게 바로 기본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물리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용하려는 기준계가 물리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관성계인지 아닌지를 이 제1법칙 가지고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1법칙을 따로 강조한 중요한 원인이고 제1법칙인 관성법칙은 제2법칙이 어떤 기준계에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제2법칙을 도와주는 그런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것이 관성계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분명한 물체를 고릅니다. 책상 위에 물체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물체에는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하죠. 이 둘 합하면 딱 0이 되는데 이렇게 합력이 분명한 물체를 고르고 그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정지해 있으면 그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죠. 그런 기준계가 바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가 관성계이고, 그런데 우리 앞에서 알았습니다. 어떤 기준계가 관성계면 가속도가 있으면 그것과 그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는 전부 다 가속도가 같죠.
이렇게 해서 관성계, 내가 지금 관성계라고 확인한 기준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도 또 관성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성계가 아닌 그런 기준계는 전부 비관성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리량 중에는 기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리량도 있고 변하는 물리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계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그런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힘, 질량, 시간, 길이, 부피, 이런 것은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 운동량, 이런 것들은 기준계에 따라서 값이 변하죠. 그런데 뉴턴의 운동법칙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F는 ma인데 F는 ma 중에서 F하고 m은 어때요? 기준계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a는 어떻습니까? 기준계가 바뀌면 바뀌죠.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의 숫자가 같은 그런 기준계만,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성계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기준계는 관성계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는 비관성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랬을 때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자연법칙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아까 한 거지만 이 갈릴레이 변환에서 우리가 속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A 중계의 속도와 B 중계의 속도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A 중계의 속도와 B 중계의 속도가 다르죠. 갈릴레이 변환은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죠. 근데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A 기준계의 가속도와 B 기준계의 가속도가 같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기준계가 관성계면 다른 기준계도 또 관성계죠.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A 중계에서는 F는 m dt 제곱분의 d 제곱 x인데 B 기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F는 m dt 프라임 제곱분의 dx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숫자는 다르더라도 그 가속도를 표현하는 여기는 가속도를 표현하는 숫자까지도 같지만 법칙의 형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고, 이것을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는데 갈릴레이가 이미 오래전에 이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기 전이죠. 갈릴레이가 두 세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이 책에서 배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정지에 있는 배와 이 정지에 있는 배에 대해서 움직이는 배가 그 안에 있는 자연 현상만 가지고는 이 배가 정지에 있는지 등속도 운동하면서 움직이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이제 주장을 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 즉 기본 법칙은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똑같은 형태를 갖지만 19세기 말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전자기학 법칙은 똑같은 형태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동 방정식,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성분이 나타내는 파동 방정식,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거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것을 A 기준계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 기준계에 대해서 갈릴레이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똑같은데 갈릴레이 변환하더라도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복잡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A 중계 이것을 B 기준계로 옮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다른 모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학 법칙은 그 형태가 같은 관성계라고 하더라도 A 기준계인지 B 기준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표현되죠. 네,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자기학 법칙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하는 문제가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성계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물리법칙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성계를 얘기해야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할 때 우리가 inertial reference frame 또는 inertial frame 또는 관성계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왜 그런 관성계라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가 있었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관성계가 있다고 그랬죠. 비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을 적용할 방법이 있을까?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힘이 아닌 힘을 도입합니다. 자, 그걸 관성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비관성계에서도 우리 그냥 물리 법칙과 비슷한 법칙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비관성계는 왜 도대체 존재할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죠.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또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것처럼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쭉 전개를 해 나가다가 뭔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은 거, 뭔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이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바로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 역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관성계를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